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1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이 마감 시황을 아마 언론에서는 이렇게 꼭지를 뽑을 것 같아요. 유럽 증시는 코로나 때문에 0.7% 하락했고요. 미국 증시는 뇌마녀의 날, 그러니까 이른바 쿼드러플 위칭 데이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정말 갖다 붙여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지요. 물론 언론은 팩트를 전달하는 것과 자의적 해석이 경계선에서 어디에 설 것인지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장 해석처럼 이 트레이더의 뇌피셜이 가득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 선물 옵션 쿼드러플 위칭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아닙니다. 왜냐고요?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미국이 옵션 결제 제도에 대해서 알기나 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 원참. 저요? 저는 기관에 근무할 때 이 S&P 500 지수 옵션 결제도 받아봤거든요. 아무튼 오늘 시장 해설 시원하게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스타트. 일단 아시아 시장은 생략할게요. 유럽 시장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오늘이 유럽 시장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유럽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최종 거래 시각이 프랑크푸르트 시간으로 오후 1시예요. 만기일 당일도 점심때까지는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근 한 달 동안 유럽 시장이 고가권에서 거의 변동 없이 일봉상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엔 제자리였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되면 해당 만기일에까지는 시장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 오늘 오후 1시까지는 시장이 정말이지 꼼짝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뭐냐?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그러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해요. 자, 그때까지 유럽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그때 그 시간까지 유럽 시장 안 내렸습니다. 올랐어요. 물론 폭등은 안 했어요.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 살짝 밀린 거 그거 싹 감아 올리고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결제가 되는 오후 1시까지만 딱 올랐어요. 지수가 점진적으로 뭐 독일 같은 경우에 13,250에 딱 거기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럽 파생 시장에서 딜링하는 기관들이 최고의 수익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뒷풀이 해야죠. 뭐 지수 땡겼으니까 그런 거 무리하게 주식 산 거 있으면 그 다음에는 팔아내야죠. 그래서 일중 차트를 보시면 유럽들이 오후 1시까지는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솔솔 밀려 내려가고 미국장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 같이 밀릴 때 같이 밀립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하락한 게 아니라 만기 결제까지 1시까지는 오후 1시까지는 버텨내고 만기 결제 딱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방어할 이유가 없으니까 시장을 밀어낸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네. 유럽에서 발표되는 지표는 유로존 7월 경상수지가 있었어요. 166억 유로 흑자인데 전월에 207억 흑자였는데 이게 소폭 감소했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유로가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흑자폭이 감속한 거라서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 발표가 유로존 아침에 났어요. 오전장에. 그런데 지수 안 밀렸어요. 만기 때까지는 땡겼다니까. 만기 그 시간까지는요. 참 기관들이 이렇게 자기 최대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조작하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한데요. 사실 이걸 기관 탓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저도 조작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뭐 비슷한 일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저희 최대 이익에 근접한 행동이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현물 시장 참여자들은 뭐 특별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매도할 필요가 없으면 가만히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옵션 가격은 가만히 알아서 빠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빠지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익을 내야 되니까 저희도요. 그걸 이제 숏 감마를 취한다라고 하거든요. 아무튼간에 뭐 이거 용어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계속 쌓아납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포지션을 잔뜩 쌓아놨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노출이 크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가격들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잽싸게 해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마 리스크를 그러니까 해지한다고 하는데 감마 해지 비용이 굉장히 싸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냅두면 계속 돈이에요. 그리고 뭐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다 조금만 사도 돼요. 왜냐면 감마 해지를 하려고 하면 저 아래까지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급락 나오기 전에 일단 사주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시장을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또 오르면 조금 주식을 팔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딱 묶어놔요. 아무튼 묶어놓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마 리스크가 점점 줄어듭니다. 물론 이젠 그 감마 리스크가 정확히 줄어드는 건 아니고 감마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뭐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 그렇게 이제 옵션을 양쪽으로 꽝을 내는 거, 이걸 피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늘 끝에 딱 맞췄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면 매번 그 피닝을 하려면 리스크가 얼마나 크겠어요. 위아래를 딱 막아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유럽은 그렇게 끝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밀린 거는 나중에 밀린 겁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볼까요? 제가 서두에서 기자들이 이 마감 시황을 쓸 때 쿼드러플 위칭 데이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이야기라고 했죠. 자, 제도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은 옵션 만기일의 결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 당일 현물 동시효과,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래할 때는 2시 50분이었어요. 지금 한참 바뀐 지 오래된데, 옛날 얘기인데, 어쨌든, 당일 현물 동시효과 직전까지 옵션이 거래가 돼요. 선물도요. 그리고 딱 그 시간 되면 거래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뭐 오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는 거래가 되는 거죠. 요즘엔 시간 바뀌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거래할 땐 그랬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오후 1시까지만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럼 미국은 몇 시까지 거래될까요? 오늘 만기일이죠? 자, 그러면 만기일 당일은 거래가 아예 안 돼요. 전산장으로 오늘 주식시장 본장 딱 개장하기 직전까지 거래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몇 시냐 그게 동부 시간 뭐 9시 반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 29분 59초 거기까지 거래가 되는 겁니다. 10시 반 땡 하고 현물 시장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거래가 딱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10시 반 미국 시장 본장 열릴 때 주가 지수가 어땠는지 보세요, 한번. 미국 주가 지수 선물들 한참 플러스였어요. 이게 플러스였답니다. 즉 결제를 하기 위해서 좋은 가격,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 본장 시작할 때 동시효과를 위로 올린 겁니다. 자, 그렇게 올려서 결제를 시켰는데 무슨 쿼드러플 위칭 때문에 지수가 빠졌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본장 개장되면서 9월물 선물과 옵션이 거래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제가 들어갔어요. 이 만기일 당일에 한국 시장처럼 한창 거래가 이루어지면 포지션 조정을 장중에 하면서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미국은 본장 시작 직전에 거래가 다 끝나버리는데 그게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기사를 엉터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제가 기관에서 트레이딩 했을 때 이야기인데, 아무튼 만기 결제를 받았던 이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제 코스피 동시 만기는 엄청 많이 결제를 받았었고요. 엄청난 금액도 결제 받았고. 그런데 이제 미국 지수까지 선물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결제 받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정확한 정의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가지수 파생상품은 뭐라고 해요? 네, 주가지수 선물, 그리고 주가지수 옵션이라고 하죠. 그 두 개를 합쳐서 주가지수 선물 옵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둘 다 앞에 뭐가 붙어요? 주가지수가 붙죠. 즉 기초자산이 둘 다 주가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를 가지고 방향성을 맞추든지 뭐 금융공학을 하든지, 주가지수가 땡 끝나는 걸 갖고 결제를 하든지 주가지수를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정확히 말해서 선물은 주가지수 선물이 맞아요. 그런데 옵션은 주가지수 선물 옵션입니다. 즉 옵션은 주가지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주가지수 선물을 맞추는 거예요. 모르셨죠? 이거 아는 분들 한국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뭐 현역이나 예비역 기관 트레이더 아니면 파생상품 담당 애널리스트나 좀 알까? 나머지 뭐 일반인들은 아예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오늘 뭐 내만일 날 때문에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국 옵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선물, 주가지수 선물에 대한 옵션? 이게 무슨 차이냐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옵션 만기일에 결제를 받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를 맞추는 거니까
현물 동시효과 딱 끝나서 코스피 200 지수가 결제가 되면 그 결제 지수 가격에 따라서 야, 돈 얼마 줘? 아니면 내가 얼마 낼게. 뭐 가져가. 이런 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미국이 옵션은 아메리칸 옵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가격이 되면 언제든지 옵션 보유자가 내 거 결제해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만기일과 먼 상황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왜냐면 옵션이 가격이라는 게 이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 합인데 만기일 전에는 아무리 내 가격이라고 해도 시간 가치가 통통하게 붙어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옵션 매수자가 이 시간 가치 붙어 있는 걸 포기하고 야, 내 거 결제해줘 이럴 필요가 없죠. 자, 아무튼 만기일이 되면 만기일에 근접한 거의 뭐 전날이나 뭐 그쯤 되면 시간 가치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결제를 요청해도 됩니다. 자, 그럼 결제를 받게 되면 뭐가 됐냐? 제가 미국 옵션은 선물에 대한 옵션이라고 했죠? 네. 결제해줘 딱 얘기하면 선물 포지션을 인도받습니다. 딜리버리 인도라고 하죠. 근데 자, 제가 이제 콜옵션 내 가격을 미국 지수 선물에 대한 그 콜옵션 내 가격을 1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결제 버튼 딱 결제해 주세요. 딜리버리 옵션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선물 매수 포지션 100개를 줍니다. 놀랍죠? 마찬가지로 풋옵션 내 가격 100개 갖고 있다. 그럼 이거 결제해 달라고 그러면 이 영어로 이제 딜리버리를 요청한다고 그러는데 선물 매도 포지션 100개를 딱 줍니다. 계좌에. 물론 이렇게 결제를 받을 때는 준거금이 충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기관 있을 때 옵션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뭣도 모르고 그날 결제를 그냥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계좌에 그 이미니 S&P 선물 포지션이 진짜 엄청난 양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으아, 갑자기 이제 델타가 엄청 커져서 빠르게 그 리퀴데이션 하려고 뒤진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잡설은 마무리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미국은 본장 시작 전에 결제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내마녀의 날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란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내마녀의 날 결제를 좀 유리한 가격, 그러니까 위쪽에서 시키기 위해서 이 녀석들이 오히려 그 전산장에서 그 현물들을 땡기고 주가지수 선물 땡기고 그렇게 위로 땡겨놔서 미국 본장을 갭상승에서 출발시켰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마녀의 날 때문에 갭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그건 좀 아니죠. 자, 아무튼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미국 시장은 본장 이후에 졸졸졸 흘러내렸어요. 근데 이제 마감 현황을 보면 테슬라와 바이오 섹터 정도 빼놓고는 그 정도 플러스 나고 나머지는 다 산업재, 테크, 뭐 소비재, 금융주 다 10%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면 변동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일반 상식으로는.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거래하거나 관찰하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옵션 가격에서 역으로 추출해낸 내재 변동성이지 기초자산이 가격 흐름에서 추출해내는 역사적 변동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재 변동성을 내재 변동성을 영어로 이제 implied volatility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변동성을 historical volatility라고 해요. 근데 이 언론에서는 이 변동성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두 개를 막 섞어 쓰고 있어요. 둘 다 분명히 다른 건데 말이죠. 아무튼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수가 점진적인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도 하락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른바 소위 흘러내린다고 하는데요. 이 옵션 가격에서 추출해낸 내재 변동성, 즉 implied volatility, 이 변동성 지수는 시장이 거칠게 움직이려고 할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칠게 움직이면 가격이 쫙 하고 이제 피크를 찍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거기서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변동성이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옵션 가격이 시장이 그런 반응을 미리 반영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만큼 시장이 거칠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변동성이 빠르게 하락을 해버려요. 특히 이제 마감할 갈수록.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폭탄이 1톤짜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을 한 1억짜리를 들어놓습니다. 근데 폭탄이 터진다 두근두근 이 터지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10g짜리 콩알탄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선착순으로 보험 해지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이벤트가 터질 줄 알고 옵션을 사놨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벤트가 뭐 잠깐 나타났다고 해서 조금 하락했는데 저는 옵션을 산 거는 엄청난 하락이 나올 줄 알고 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산 옵션 빨리 팔아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옵션이 빠르게 하락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옵션 이야기는 대강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 다시 정리해보면 개장 후 30분 동안 지수가 흘러내렸는데 급락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지표,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됐는데 잘 나왔어요. 78.9포인트 나왔는데 컨센서스 상회했고 전월비로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반등을 했어요. 나스닥만 반등을 못했지 처음에는 러셀도 제법 상승하고 다우도 좀 눌렸던 것 반등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테크 섹터에서 계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매도가 이 쿼드러플 위침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요. 일종의 실망 매물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금요일에 대한 그 미국 시장 금요일 리뷰를 좀 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아, 이것들이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주식 팔고 그냥 퇴근해버리는구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 초반에는 버티다가 이 계속 매도가 솔솔 나오면서 점심시간 끝날 때쯤에는 아예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밥 먹으러 갔는데 누가 주식 사겠어요. 그리고 포지션 누가 키웁니까? 주말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유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뭐 나스닥은 마이너스 3%까지 거의 그쯤에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이 제법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림상으로는 일봉상 나스닥이 61선에서 계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정말이지 옵션 만기일 때문에 밀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왜 밀렸을까요? 저는 지금 시장의 수급 공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 추세를 인정할 만큼 지표들이 계속 서프라이즈로 나와줘야 되는데 점점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잘 나오곤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약발이 약한데 이런 식으로 지표가 나오니까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에 적극적인 매도 주체는 없어요. 그러나 저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 뭐 9월 초에 매수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난 물렸네 손절. 금요일인데 금요일까지도 반등 못하네 손절.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니까 솔솔 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반전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금융시장에 새로운 논리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강력한 캐탈리스트가 발생해서 이 위험 자산들을 처음 매수하려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돈은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돈 있다고 막 처질렀다가는 지난 9월 초에 처음 매수했던 그 로빈후드 꼴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면 살게.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사지 않을 거야.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튀밖에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컨센서스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막 주말에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논리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날이든 뭐 샀어요, 주식을. 근데 그 논리가 나밖에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논리에 납득 못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주식을 딱 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그 논리에 공감 못 해주니까 나는 고점에서 또 사버린 거예요. 내가 시세 만들어서 주식을 사버린 거죠. 그리고 곧 처음 물리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복잡할 때, 어려울 때 쉬어가야 됩니다. 자, 시장 총평은 생략하고 주말에 옵션이 정석 기초편 1-2 올라갈 거예요. 너무 쉬운 내용 다루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유튜브 구독자들이 지식 스펙트럼을 고려하면 너무 어려운 거 다루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양해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할게요. 제가 뭐 옵션 트레이딩에서는 제가 뭐 교과서에 안 나오는 실전 트레이딩 뭐 차마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이야기로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콘텐츠 무궁무진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쉬시면서 옵션이 정석 콘텐츠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구독자 1000명 늘어났는데 제가 여기서 직접 언급을 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를 추천해 주신 분 한 분 계신데 그분께 좀 감사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도 눌렀어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막 그 채널을 직접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셰린이 인사해야지. 인사. 저기요 할 말 있어요. 저 출연료 좀 안 주세요? 예라이 집에 가라. 예, 여러분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